단지 강원도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현장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관한 3개의 질문,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4개. 여러분 일생을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하는 있고요. 지금 제 연구 제목이었습니다. 선진국가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경제학으로 공부했습니다만 사실은 전망을 하기 위해서 과거 분석하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지만 미래를 전망을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인데 여기 어려움이 있다. 변명은 무엇인가? 경제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은 뭘 하느냐?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전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틀리는 겁니다. 최근에 노벨상을 받는 경제학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대개 behavioral economics, 이 행동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행동 경제학은 심리학과 그 다음에 경제학이 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류를 이루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경제학자의 단점도 많죠. 뭐 큰 조크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불빛의 밑에서 뭘 찾습니다. 당신 뭘 찾고 있어요? 그러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 밑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잊어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저 100m 앞에 떨어뜨렸는데요. 근데 왜 여기서 찾습니까? 거기는 불이 없잖아요. 여기 불이 있으니까 불 찾아야지. 이것이 이제 경제학자의 단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뭘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바탕을 두지 않은 그런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 단점이 있다. 미리 경제학의 소위 단점을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파트는 한 3분의 1의 경우는 글로벌 이코노미, 지금 세계 현상은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20분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문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얘기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강원도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지 강원도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현장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을 얘기할 만한 입장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간단하나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역 발전이 안 되느냐 하는 분석을 책들이 쓴 것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regional policy, regional planning 하는 계획은 지역 경제는 많이 잘 되는데 계획은 잘 되는데 왜 정책이 안 되느냐. 지역 정책을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글로벌 이코노미를 이해해야 되고 또 다음으로 국가 경제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정책을 처해야지만 이것이 조화롭게 정책이 되는데 대개 지역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앞에 둘을 간과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해서 정책을 할 때 결론 낸 것이 그겁니다. 이 지역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다른 정책보다는 훨씬 통합적인 integrated approach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움직이는 것을 적절히 알아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급하게 그 무슨 뜻이냐 한다면 뭐 유럽 같으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많은 협약을 합니다. 여기 같으면 우리 지사님도 요새 크게 활동을 하시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역 협력을 하고자 할 때 만약 동북아 지역 협력을 하는데 러시아의 어떤 지역과 뭐 길림성과 여기 강원도와 뭐 도토리 현이다 이렇게 한 군데만 알아가지고 지역 간의 결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또 더 큰 의미에서의 글로벌 이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디서 이게 이제 OECD에서 올해 나온 얘기인데요.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를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첫째가 뭐냐면 이 글로벌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네이션 스테이트, 국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건 제가 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작이기 때문에 먼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평창, 이거를 보십시오. 이 다국적 기업하고 아닌 기업하고 간에 뭐 이건 스타벅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이겁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과 나머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글로벌 시대에서의 이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6년에 나온 OECD 자료입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빈부격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그 자체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야말로 양극화 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는 것을 보셔서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얘기한 글로벌화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는 네이션 스테이트, 국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국가라는 것은 국방과 경찰, 또 취약계층의 보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국방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더 클 뿐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 모든 나라들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부채가 문제인 겁니다. 어느 나라는 정부 부채가 문제이고, 어느 나라는 기업 부채가 문제이고, 어느 나라는 가계 부채가 문제이고, 우리는 특히 가계 부채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현재의 국가들의 처한 형태이다. 이게 사회복지 지출을 본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빨리 늘고 있냐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방비가 어느 나라든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냐면 많은 나라들이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앞으로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가야 될 것이다. 오늘 제가 세 가지 글로벌 이슈, 한국 경제, 그 다음에 지역 경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게 됐는데 그냥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10개의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10개의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 그 전의 상태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대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조금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다중 균형 상태가 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 멀티플 이퀄리브리아. 그러니까 하나의 균형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여러 균형이 같이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매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지만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다 따라갑니다. 그럼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2008년 이전에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움직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소위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이런 소위 신흥경제국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느냐 이런 것이 정책의 관심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one way spillover 한 방향에서의 파급 영향.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정책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움직여?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움직이지? 이것이 우리 정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아니면 무엇이냐? 우리나 중국이나 이런 인도 나라들이 움직이는 것이 미국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도 지금은 연준의 거기에 결정문에 보면 항상 자기들의 의사가 이런 나라들의 나머지 나라들에 미치는 국제적인 영향을 보고 우리도 그걸 보겠다. 이제는 two-way spillover 양쪽의 대등한 관계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잡한 관계입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은 제가 아마 옛날 경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다 그랬으니까 갑자기 불확실해질 겁니다. 그럼 새로운 상태는 이 다중균형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다중균형이 뭔지 모르지만 과거의 단일균형보다는 훨씬 불안정하겠죠. 그죠? 하나의 힘이 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힘이 있어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밖에서 충격이 오더라도 다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균형이라는 거의 개념입니다. 지금 균형 상태에 있다. 그게 뭡니까? 옆에서 돌이 날아오더라도 흐트러졌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균형이 되는 거거든요. 돌이 흐트러져가지고 딴 데 가면 그건 균형이 아닌 것이죠. 그냥 그건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국지적으로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것을 우리가 칼날 위의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날 위에 서 있는 균형. 지금은 뭐가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전 세계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안테나를 국제시장의 변동에 세우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모르고 나서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 의사결정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왜 금융위기가 왔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면 또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금융위기가 났으면 되게 위기의 요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위기가 생겼을까?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 위기를 반복하지 않는데 2008년도에 위기가 왜 생겼느냐? 우리가 그 전에도 1930년대에 큰 공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마 197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몇 번 있었느냐?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것이 금융위기든 외환위기든 우리 97년도에 위기를 외환위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물 경제가 나쁜 경제위기든 이것이 다 다른 형태의 위기입니다만 전체 합하면 지난 4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한 200회에 걸친 경제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놀랄 일이죠. 우리는 위기를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97년도에 우리 IMF 위기 있었어. 2008년도에 위기 있었어.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좀 아시면 그래 79년도에 우리 제2차 오일 샤크 때 위기 있었어. 조금 더 연세 드신 분은 그래 73년도에 우리가 그때도 위기가 있었어. 조금 더 연세가 되신 분은 우리가 그 64년, 65년도에도 큰 위기가 있었어. 이런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 위기가 계속 일어나고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걸 꼭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기 때는 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이 대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86년에서 89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같은 그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저축은행 대부가 하는 거 마찬가지죠. 굉장히 큰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마 지금 2008년 위기보다 더 큰 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때는 글로벌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인데 미국의 금융인 기업인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감옥에 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2008년도에 월스트리트에서 위기 나고 전 세계 위기 나고 뭐 대공황 이후에 초유의 위기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책임지고 어디 감옥 가던 사람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었거든요. 그 월스트리트에 Occupy Wall Street 해가지고 전 세계로 데모를 했습니다만 그런 책임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각 개인 하나하나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시스템이 잘못하면 위기 나는 시대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시스테믹 리스크, 시스템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렇게 위기를 망쳤으면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은 개별은 금융기관이든지 기업이든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언론에서 보시면 이번 위기 이후에 바젤 3를 만들었다, 그 은행의 자본 확충을 해라, 충당을 해라, 그 다음에 유동성을 관리한다 이런 얘기만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개별 금융기관 하나하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전체 시스템 자체는 잘 돌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큰 딜레마인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할 수는 있는데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 자체라는 것이 이런 위기를 계속 불러올 수 있는 상태를 가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글로벌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제가 참 궁금증만 불러일으키고 답을 안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또 나중에 화내실 것 같아요. 한마디만 들어가죠. 예를 들어 경기 수능성이다. 경기 수능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프로시클리카라는 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에 돈 빌려보시죠? 경기 좋을 때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잘 빌려주지 않습니까? 경기 나빠서 돈 빌리라고 하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잖아요. 왜 그러느냐? 경기 나쁠 때 은행이 뭘 해야 됩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경기 나쁘면 돈을 막 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경기가 좋을 때는 다 좋으니까 돈을 다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빌리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해서 소위 비즈니스 사이클을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경제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경제 좋을 때 너무나 많이 빌려주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커지고 경제 나쁠 때는 누가 좀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돈이 나쁘니까 다 위험 관리해야 되니까 돈을 더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것이 사이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커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시스템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누군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럼 누군가 저 굉장히 높은 데서 은행 보고 더 지출을 하지 말아라 할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먼저 시장하고 괴리가 되고, 두 번째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금융위기 났을 때 가장 큰 것이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그러는데, 한 나라의 유동성은 누가 압니까? 중앙은행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얼마냐? 뭐 M1이 얼마, M2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다 오픈되어 있는데 전 세계 유동성이 얼마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돈이 막 흘러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볼 때 금융시장에서 돈이 뭐 서로 결제된다. 결제되는 건 무역결제라는 것은 전체 돈이 흘러가는 거에 10%도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90%는 뭐냐? 딴 나라에 돈을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투기 자본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전체 금융시장 움직이는 거에 9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없죠. 그러면 이제 대안이 뭐냐? 그럼 한 나라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중앙은행 쓰게 한다. 그러면 전 세계도 그럼 중앙은행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하면 과연 그건 누가 만들어서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냐? 전 세계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보는 유로피안 유니언 또 유로존의 문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에 살지만 글로벌 주리스딕션, 글로벌 사법권도 없고 글로벌 지배 구조가 없는 상태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여러분들 남미 국가로부터 정부 부채 다 기억하시죠? 멕시코 70, 80년대 위기 났었죠. 그 다음에 80년대 말에 아까 제가 미국 얘기했죠. 80년대 89년, 91년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여기 또 크게 위기 났었죠. 그 다음에 영국도 70년대 나서 대처라는 수장이 나왔죠.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온 아시아 나라들이 다 위기를 겪었죠. 2008년도에 지금 뭐 월스트리트 시작해가지고 다 겪었죠. 뭡니까? 매 10년마다 후진국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선진국 갔다가 후진국 갔다가 선진국 가는 겁니다. 제가 결코 요 다음에 위기가 어서 온다 미리 이걸 가지고 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금방 여러분들이 눈치챘을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 위기 난 데는 개혁을 하거든요. 위기가 안 나고 곁에 있는 데는 개혁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순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현상은 이렇게 바뀌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브렉시트. 여러분들 아마 브렉시트 그러면 지금 다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58.2대 48.2대 51.8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브렉시트이 됐는데,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이거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어땠을까? 과연 우리가 누가 승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브렉시트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언론사의 사장님들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언론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린 대개 토론이 브렉시트 하면 이 다음에 영국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브렉시트 된 사고 영국이 어떻게 되냐 중요하지만 유럽은 어떻게 될까, EU는 어떻게 될까, 사실 이것이 더 큰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저는 이제 사실은 브렉시트를 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분들이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마치 브렉시트 하니까 이제는 글로벌화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글로벌화보다는 조금 더 보호주의적인 색채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영국을 잘 못 보셔서 그런 겁니다. 영국은 그야말로 대영 제국이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화를 가장 먼저 한 나라이고, 지금 런던 영국 가보신 분들 많겠습니다. 가보십시오. 영국에 제조업이 있습니까? 다 삼성, 현대만 보입니다. 영국 가보십시오. 영국에 그 제조업이 없습니다. 지금 그 중요하던 롤스로이스라는 차도 팔고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다 외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영국 사람들은 자체 내에서 우리가 뭐 해야겠다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금융 가지고, 금융이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영국이죠. 저는 영국의 브렉시트라는 것은 EU하고 관계에 있어서 소위 유로피안 유니언의 정책을 어떻게 따르느냐 말느냐. 여러분들은 EU하고 유로존하고 영국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은 제가 볼 때 저는
소위 컨티넨탈 유럽, 저 프랑스에서 4년 살면서 많이 배운 겁니다만 영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영국은 유럽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프랑스나 저머니하고는 굉장히 다른 유럽 국가다. 만일에 영국의 생산성이 독일보다 더 높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만일에 영국이 독일보다 경쟁력이 더 높았고 그 EU 시스템에서 더 잘 줄 수 있으면 됐을까? 아니었다.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국은 그거보다는 다른 형태로 이제 찾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글로벌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반감이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결국 전 세계와 살아가는 글로벌화 추세에 계속 편승할 것이고 지금 EU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그게 다른 요인이다. 소위 이민 정책에 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국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영국은 아마 기본적으로 지금 노르웨이가 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가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완전히 유럽으로 떠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 둘은 전부 다 유로피안 유니언하고 멤버는 아니지만 적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협상이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뭘 협상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만 일단 유로 탈퇴를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럽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어떤 그 관계를 맺냐 하는 것을 협상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셋 중에 하나의 방법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것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신흥 경제와 그다음에 선진 경제 사이에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긴장 관계가 벌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바젤 3라고 해서 언론에서 이제 지난번에 금융 위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 규제를 더 만들었다. 이런 것은 다 잘 보실 겁니다. 참 아이러니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왜 생겼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화 추세가 너무 빨리 됐기 때문에 생겼는데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 생겼느냐? 글로벌화 추세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화 추세가 더 강화됐다는 얘기는 뭐냐? 단일 원칙이 모든 나라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더 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툰다. 환율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다툴 것이냐? 제가 볼 때 앞으로 다툰다 그러면 이런 금융 규제 때문에 다툴 겁니다.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이라는 것은 다 나뿐 아니라 선진국을 얘기하면 됩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가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일에 그래 중국 이 동아시아 국가 또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발전이 덜 됐으니까 조금 느슨한 규제를 주지. 그러면 지금은 다국적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리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영어로 말하면 regulatory arbitrage라고 그러고 번역을 하면 규제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 규제가 약한 나라로 다 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나 중국이 볼 때는 억울하죠. 지금 여러분들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를 한다. 동일한 규제를 풀면 규제 차익을 노려서 도망가는 나라 때문에 규제가 힘을 못 쓸 것이고 그렇다고 동일한 걸 하자 그러니 형평이 맞지 않죠. 한 나라는 그냥 선진국이라서 다 선진돼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밑에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AIIB라고 요새 최근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중국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소위 사회간접자본 같은 거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모은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돈을 집어주는데 무엇이 되느냐? 아마 2019년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했습니다만 바젤 3라는 데서 유동성 규제를 하게 됩니다. 유동성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동성 규제는 짧은 기간의 유동성과 긴 기간의 유동성이 있는데 긴 기간의 유동성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장기로 돈을 빌리면 이자도 높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앞으로 유동성을 갖다가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동성을 풀어놓게 되면 분명히 위기가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쪽에 중국이나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지금 유동성이 필요한데 유동성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그런다면 자본에 대해서 규제하면 자본값이 올라가듯이 유동성을 또 규제하면 또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권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것이다. 이 이해 상충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글로벌 이코노미에 가느냐. 못 가면 뭐냐? 아까 얘기한 위기 발생 요인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기 발생 요인이 아까 제가 올터네이트 순서대로 반다 그러면 80년대 후진국, 그다음에 70년대 후진국, 80년대 말 90년 초에 선진국, 90년대 말 IMF 위기부터 후진국, 그다음에 2008년 선진국, 요다음에 어디겠습니까? 신흥 경제에서 만일에 이런 문제 처리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새로운 위기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부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가계부채 매우 높지 않습니까? 우리 가계부채가 굉장히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라든지 이런 하나의 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융시장이 조금만 불안해지더라도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넥스트 크라이시스 신흥 경제로부터라는 것은 그냥 제가 퀘스천 마크 써놨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이 가서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다중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매우 불안정한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다. 첫 번째가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 글로벌화 추세가 혹시 브렉시트 이런 것 때문에 후퇴할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글로벌 추세는 그냥 계속 갈 것이다 하는 문제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만 이 신흥 경제와 이 그야말로 선진국 간의 이해 상충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근데 글로벌 경제 정책 협력을 함들 것이냐 매우 쉽지 않은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현재 세 가지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입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이 신흥국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럼 무엇이 문제냐? 제가 우리나라 경제는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째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든 간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갈등 관리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고 갈등을 관리하는 그 능력이 매우 낮은 나라이다. 그래서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 세 번째는 소득이 불평등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번째는 특히 최근의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발전한 것이 크게 나서 세 가지 요소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첫째가 우리가 대외지향적인 전략을 쳐서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또 한강 기적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의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유연하게 바뀌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바뀌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경공업 우리가 키우는 그런 정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중화공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하이텍을 이런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가 매우 유연하게 정책을 취했고 또 수입을 규제하다가 풀고 경제 또 규제를 하다가 자유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대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맞춰왔다. 이것이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요인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 경제 원칙에 충실하게 그래도 비교적 충실하게 한 나라를 운영해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인 그야말로 대외지향적인 전략이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좀 완화되지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경제 성장이 낮다는데 성장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성장을 높이는 방법이 없냐? 이게 IMF의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1인당 GDP를 소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볼 때
한 62.5% 됩니다. 63%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10%도 안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63% 되는데 현재의 전망에 의하면은 이 63% 수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겠죠.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까지인가? 미국의 과거에 이거 보시면 이때는 뭐 20%, 그다음에 70년대는 10% 이러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거든요. 미국 대비 이게 이제 우리도 1인당 GDP가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에 여기까지 왔는데 현재 전망은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는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그럼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나온 IMF 자료를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노동이죠. 사람 수가 많아야죠. 사람 수가 자꾸만 매년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늘지 않는다는 건 잘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돈이 있어야죠. 자본이 자꾸만, 예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외채를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은 자본이 그야말로 원활하게 흐르는 그런 시대이고, 세 번째로는 기술이 발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돼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고, 국가나 뭐 지방단체나 뭐 다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늘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노동력이 늘습니까? 인구가 늘지 않는데 늘 수가 없거든요. 특히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여성 인력이 매우 교육을 많이 받은 양질의 인력인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적어도 10%포인트는 낮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OECD 평균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늘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출산율이 뭐 세계에서 제일 낮다, 1.2다, 그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지금 늘리는 노력을 물론 해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출산율 늘어가지고 노동력 늘려고 그러면 한 2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이전에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우리도 특히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겁니다. 청소년 경제가 낮은 거는 남자 같으면 군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낮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또 이 젊은 청소년들의 일하는 그 참가율을 늘리게 된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어느 정도 노동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파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생산성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산성이 낮은 것이 어디에 났습니까? 제조업이 낮나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낮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서 한 53% 정도 수준이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3% 정도 되는데 그럼 다른 나라 어떠느냐? 다른 나라도 생산성은 제조업이 높죠. 왜냐하면 제조업은 장치산업이 많기 때문에 비교가 많으니까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OECD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제조업의 그 생산성 비율이 OECD는 87%입니다. 그러니까 OECD는 제조업이 좀 낮더라도 그 격차가 10% 좀 넘는 것인데 우리는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을 누가 하느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뭐 자영업도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대부분이 이 기계화나 자동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산업인 겁니다. 거기에 또 가장 그 하나 제약점이 우리는 그 산업이 개방되질 않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긴 말을 짧게 하면 제조업의 생산성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53% 되는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경쟁력을 올려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관건이 뭐냐? 첫 번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올리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청소년 참가율을 올려서 사람을 더 많이 갖되 그 제조업에 비해서 워낙 낮은 서비스 생산성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올릴 것이냐? 결국은 경쟁이죠. 우리 과거에 제조업을 처음에 개방했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60년대 그야말로 가트란들 67년대 가입하고 나가지고 우리가 물건 개방할 때 그때 정말 뭐 굉장히 사회가 데모 많이 했었죠. 그때 마치 개방하면 나라가 사라진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개방한 것이 초콜릿하고 그 다음에 비누하고 그 다음에 치약,
지금 그거 외제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 국산이 뭐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서비스업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미리 제가 다른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이나.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반에서 1등하면 어딜 보냅니까? 이과에서 1등하면 의대를 보내고 문과에서 1등하면 법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장할 때는 최우선 순위가 경제였거든요. 그 경제 쪽에 뭐 공과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경제를 하고 경제를 했는데 지금은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국제 경쟁을 하지 않고 국내 경쟁을 하는 의료나 법대에 가는 겁니다. 그럼 한 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재를 거기다 보내놓고 나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기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가장 우수한 사람이 소위 말해서 한 나라의 국부를 늘리는 그런 분야에서 경쟁을 해서 한 나라의 그 GDP를 키워야지. 여기는 소위 말해서 뭐 제가 국내 산업이라고 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내끼리 경쟁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많은 겁니다. 배분해 가는 얘기가 많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데다가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갖다가 투입하고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는가?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는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강하게 그 전에 뭐 언론에 칼럼 쓰고 뭐 그랬었는데 둘 중에 하나다. 이 사람들이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가는 의대나 법대 사람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우리나라 국부를 키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은 못 보내라. 딴 데 가서 국제 경쟁하는 데 가서 보내서 한 나라의 파일을 키워야지 왜 이런 데서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학교에 막상 오고 나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석을 한 거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면 이 자료를 놓고 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는 지금 우리가 2.25% 이때는 2%밖에 안 되는 2003년에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고 또 이 시장에 개방을 더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이런 걸 한다고 본다면 2025년까지 3.25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했으니까 뭐 이런 거에 따르면 그런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뒤에 시기가 맞는 시기인가요? 강원도청 시기는 너무 빨리 가는 건 아닌가? 제가 1시간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지나갔죠? 제가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해 갈등 조정인데 여러분들 아마 님비, 핀피 이런 거는 이미 언론에서 잘 보셨을 겁니다.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돼요. 뭐 절대 뭐 원전이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것이 난 거고. 이게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주세요. 요새 뭐 신공항 짓는다니까 지역 간에서 막 서로끼리 가져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렇게 이해 갈등이 넘버원 첫째로 많고 두 번째로는 그 많은 이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할까? 이게 이제 큰 관심인데 이것을 또 제가 OECD 멤버들 때문에 OECD 국가들 그 분석을 해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 없다. 왜 그런지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낮고 더 낮은 데가 어딜까요? 사법기관. 그러니까 한 나라 민주주의에서는 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 퍼센티지로 말하면 OECD 평균이 뭐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한 40, 제가 숫자 가지고 있는데 40몇 프로 우리가 그거보다는 좀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지수가 정부에 관한 것은 OECD 평균이 41.8%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근데 우리나라는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자료니까 15년 자료. 그런데 사법제도에 관한 거는 OECD 평균은 정부 41.8%보다 훨씬 높은 54%인데 우리나라는 정부 34%보다 더 낮은 27%예요. 그러니까 사법제도에 대한 그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많이 발표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이 담당하는 무슨 고소 고발 건이 매우 많다. 뭐 어느 나라에 비해서 10배나 많다. 이런 걸 보도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어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편에서는 정부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낮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라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체제, 한 나라의 지배구조 체제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인데 이 거버넌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국민들의 이제 공감대를 얻는 노력을 끝없이 하는 것이죠. 최근의 화두가 뭐 소통이라는 겁니다만 결국은 이런 정보력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랄까 정보력을 같이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뭐냐면 소득 분배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때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 1인당 GDP가 빨리 성장한 나라라는 의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성장을 할 때 성장을 쭉 해온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징이 뭐냐 그러면 소득 분배가 개선되면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겁니다. 일방적으로 뭐 성장만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한다?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실제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 석유 나는 국가들에선 1인당 GDP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부러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부전 자원이 없는 중에서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매우 우리나라를 부러워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 소득 빈곤율이랄까 이런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지니 코에피션트라는 것은 한 나라의 소득 불평등하고 얼마나 심각하냐는 건데 올라가서 나쁜 겁니다. 이게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시장 소득이든 뭐 한 나라의 시장 소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버는 돈을 시장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스포즈블 인컴은 가처분 소득이고 이 차이점이 뭐냐? 정부의 무슨 지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이 소득을 보존하는 것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도가 좀 낮습니다만 여하튼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빈곤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 나라의 중위소득 미디언 인컴이라는 것은 사람을 몇 천만 원을 쫙 놨을 때 가운데 탁 하는 것을 가운데 있는 숫자 평균이 아닙니다. 평균은 1원하고 100원이면 50원이지만 중위소득은 1원하고 100원이면 2원 정도 되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언 인컴은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가운데 있는 그 소득의 중위소득의 반 이하 사는 사람을 이 상대 빈곤 사람 인구라 그러는데 이 비율이 6%에서 12% 배로 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빠지느냐? 노동시장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 다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고용 보호가 우리나라만큼 센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보호가 높다는 것이 OECD 표현에 의하면 고용 과보라고 합니다. 과보호, 오버 프로텍션. 그러니까 고용 과보호가 소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고 이미 그러니까 돼 있는 사람에 대한 과보호를 하다 보니까 새로이 노동시장 들어오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무슨 헬조선 얘기도 하고 취업 안 된다 그러는 것은 기존에 노동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새로운 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는 어렵고 시장을 매우 유연하게 함으로 인해서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대지향적 전략이 약하느냐? 아마 여러분들 이거에 동의하시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What is national interest? 국익이 뭐냐? Who is us? 우리는 무엇인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익을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국익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국익을 보호해야지. 강원도의 이익을 보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강원도 이익 보호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합시다. 우리는 누군가요? 강원도에서 만일에 우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라는 건 그 개념이 무엇이냐?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하다가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이제
노동부 장관도 했었고 참모고, 그 사람이 쓴 책에 The Work of Nations, 국가의 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기 그 국부론이라고 해서 아담 스미스 책은 많이 알 건데, 아담 스미스 책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국가의 과제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 사람이 명확히 써놨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항상 우리 산업도 내셔널 챔피언 만듭시다. 국가의 챔피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이 밖에 나가서 이기도록 합시다. 이런 정치 구호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챔피언이 뭔가?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때는 일본한테 많이 지지 않았습니까? 소니가 나가고 도요타 나가고 할 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도 일본처럼 이 내셔널 챔피언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미국의 챔피언 만들 그 회사가 뭐 있나 봤더니 가장 미국적인 회사 IBM. 당시는 IBM이 가장 미국적인 회사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본은 재벌 비슷한 이제 기업 대기업 집단이 있으니까 지금은 재벌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이거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챔피언을 만들자. 그래서 IBM을 만들려고 봤더니 40%의 사람이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IBM이 미국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회사는 미국 회사죠. 40%가 외국인인 거라. 그러면 이것이 내셔널 챔피언 된다는 게 뭐냐? Who is us? 우리가라는 게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은행 많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름을 다들 줬습니다만 모 은행은 한때 84%까지 외국인 지분이었고 이름은 다 우리나라 이름이 있죠. 우리나라 은행이니까 외국 사람이 한때 84, 지금 한 68, 70 뭐 이렇게 되는 기업들. 여러분들 그 지금 아는 삼성, 현대 뭐 외국인 지분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50% 넘었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50%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한국 기업입니까? 아니면 다국적 기업입니까? 거기다가 우리라는 것은 무엇이고 국익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의 정책은 이런 형태로의 국익은 아니다. 그럼 무엇이 국익이냐?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가 아니라 복리, 이 소위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국익이 되는 것이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습니다. 제가 95년도에 파리에 2년 근무하면서 한국 OECD 가입할 때 가입협상 대표를 했습니다. 2년 동안에 모든 협상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제 일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 그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0년이 넘었으니까 뭐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국가 넘버원 사업이었고 제 2년의 생활은 정말 아주 힘든 그런 생활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국익이 무엇이냐, 과연 그 나라 외국하고 어떤 이제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누구냐, who is us 그런 문제하고 이 국익이 무엇이냐 문제를 갖다가 판단을 우리 것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이 예를 왜 지금 드냐 그러면 저한테 제일 주어진 미션이 뭐냐 그러면 95, 96년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 은행의 소유권을 외국인한테 넘기는 것은 안 된다. 그 당시에 우리 아주 철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은 돈 만지는 데서 돈은 사람으로 말하면 피 같은 거예요. 피는 뼈는 남한테 이렇게 트랜스플랜트 이거 뭐라 하나요? 이식할 수 있지만 피는 남의 피 못 먹어. 피 안 돼. 은행은 돌아가는 거라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진짜 믿으나 안 믿으나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왜 대한민국에서 은행을 외국 사람한테 줄 수 없느냐? 왜 은행에 대한민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은행장이 되느냐? 그게 뭐 설명이 됩니까? 근데 뭐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의 이 생각이 이건 안 된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고 가입을 한 겁니다. 가입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1년 후에 IMF 위기 났지 않습니까? IMF 위기 난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넘버원 뱅크랑 제일 큰 뱅크가 제일은행인 겁니다. 제일은행이 뭐 했습니까? 그냥 외국 넘어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마치 우리가 은행장을 외국 사람이 한다는 거는 한국 사람의 그 국익 또 여러 가지 who is us 우리가 누구야 할 때 우리끼리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넘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일 그 당시에 지금은 스탠더드 차터드가 되고 이제 됐죠. 근데 만일 그때 안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은행이 부도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은행장하고 몇 사람은 외국 사람 맞지만 전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되는 것이냐? 개방된 사회에서 가장 기본되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 복리, 그 복지라는 뭐 웰페어라는 개념하면 마치 그냥 반영돈 같으니까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넘버원 목적이지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시간이 갔을 때 빨리 이제 저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강원도 지역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는 이 강원도를 훨씬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 특별히 얘기할 것보다는 지역은 그러면 왜 그 수도권하고 차이 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지역 간에는 왜 차이 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제 자신을 보니까 조금 좀 주저는 되는데 여러분들 세계 어디를 가보든 간에 훌륭한 지역, 훌륭한 도시에 명문 대학이 없는 데를 찾아보십시오.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명문 대학이 없는 훌륭한 도시나 지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 성장, 한 지역의 소득 같은 것을 얘기할 때 노동력, 자본, 기술 얘기 않았습니까? 사실은 노동력은 이제 양적인 면에서 노동력을 얘기했습니다만 질적인 면에서는 인적 자원, 이 사람의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우수한 인력을 누가 배출하느냐? 대학이 배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미국 아니라 유럽 안에 도시를 가보십시오. 이름을 도쿄를 다 그 지방 대학, 지방 고들에도 교도가 좋다면 교도 대학이 좋은 거고 다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강원도에서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는 우리 지사님께서는 잘 이해를 하십니다만 기본적으로 명문 대학이 있어야지 여기가 됩니다. 산업을 유치한다? 산업 유치의 걸림돌이 뭡니까? 거기 사람들이 기업체를 가져오면서 사람까지도 외부에서 몰고 오나요? 다른 지역에서 사람까지 몰고 오나요? 그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도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에다 얘기하는 겁니다만 저희 한림대학도 훨씬 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더 우수한 명문으로 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교육의 도라고 볼 수 있겠고 춘천은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 도 자체를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 대 대학생 비율을 따지면 4년제 하고 2년제 합하면 아마 한 5.5%? 그 정도에서 왔다 5% 좀 넘을 겁니다. 강원도는 8% 넘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어느 도보다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것이죠. 우리는 이 교육의 도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 어딜 보든 간에 훌륭한 데는 그 자체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선 학교라는 것 자체가 고용을 창출하는 데이고 여러분들 학생을 지금 강원대학이 훨씬 큰 대학이고 한림대학도 합니다만 우리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사실 놓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사실 소비의 주체거든요. 만약 그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살고 한다면 엄청난 소비의 그 주체가 될 텐데 그것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학교라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 보면 어느 정도의 그 연구 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훌륭한 기업에 들어오게 되고 훌륭한 기업에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2차적인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우리 한림대학에 있는 모든 교원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냐 하는 걸 우리가 관찰하면서 하겠습니다만 한 조직의 한 나라의 지역의 발전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 능력. 그러니까 제가 그 모두의 Why Nations Fail, 왜 나라가 실패하느냐 할 때 볼 때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MIT 교수하고 에스 노블이라는 MIT 교수하고 존 로빈스라는 하버드 교수가 쓴 것인데 거기 한 비교는 남북한 비교가 나옵니다. 절대로 부전자원, 또 절대로 기후, 뭐 절대로 you name it, 뭐 이런 걸 다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한 나라의 소득 격차를 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저개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원조를 못 받아서 개발을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돈은 지하물을 주더라도 지하물을 준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돈을 줬다고 그거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할 자체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인적 자원이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기획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발전할 때 한국의 가장 성공한 정책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을 만들어가지고 한 나라의 발전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기획하는 데다가
예산까지 줬기 때문에 투자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이 그거를 매우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이제 65년도에 경제계획원 만든 것이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뭐 간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전 전략을, 소위 기획을 짜는 것인데 그 기획 능력에 학계가 크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도와도 줬어야 되는데 말 못 도와줬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능력에 소위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지 진정한 발전이 된다. 이 사실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하나의 그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선진국은 개인보다는 국가가 부자이고 후진국은 국가보다 개인이 부자다. 제가 아주 제 명제를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1인당 GDP가 우리의 뭐 30%도 높지만 생활 수준은 배 이상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 뭐 공기, 물 이런 거 따지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후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조직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라는 겁니다. 그 무형자산의 가치를 잘 알면 그 선진 조직이 되는 것이고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뭐 잠깐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자산만 중요하게 여기면 아직까지 선진국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려고 한다면 무형자산이 중요한 것이지 유형자산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북아 그 체제에서 제가 볼 때는 가운데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8월 달에 지린성 가셔가지고 여섯 개 지역에 그 모임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의존적인 정책을 취해서 지역이 발전했다.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의존적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뭘 하는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의존적인 발전 전략을 세울 때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이제 경제로 말하면 비교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은 지역 자체로서 이러한 그 소위 그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세계은행에 수석 이코노미스트 된 사람이 폴 로머라고 노벨상을 항상 받을 것 그 후상에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2008년도,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제안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참 좋은 이론인데 이 지역 발전에 관한 건데 차터 시티라는 거죠. 차터 시티라는 게 뭐냐면 홍콩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중국에 보면 옛날에 경제 자유구역 하지 않았습니까? 그 쇤젠이 첫 번째고 각 지역, 뭐 강원도면 강원 나름대로 매우 특별한 구역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뭐 이 경제 자유구역 말고요. 저도 지금 제가 예전에 인천 자유구역 만들 때 처음에 그 위원회였었는데 그런 형태로 말고 그거보다는 새로운 제도와 룰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을 이제 차터 시티라고 얘기해요. 홍콩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홍콩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홍콩이 어떻게 해서 중국 전체를 변화시켰느냐, 쇤젠이 어떻게 해서 중국 전체를 변화시켰냐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지역 전체를 갖다가 잘하기보다는 매우 작은 데를 하나 샘플 잡아가지고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림대학도 이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융합인재학부랑을 만들어서 매우 다르게 시도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우리 지금 학생들보다는 몇 배나 좋은 학생들을 소규모로 뽑아가지고 초인류를 키워서 여기로부터 이제 다 하려는데 전체를 다 잘하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 공직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정책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근데 시장의 실패와 정책의 실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공직자로서 그 정책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것이 좋습니다만 시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은 이런 경우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 우리가 환경오염이라든지 교육 같은 이런 거 할 때는 시장에 맡겨둬서 일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것도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또 공장 같은 걸 관여하는 그런 것이고
또 공공재 창출, 뭐 공을 조성했는데 민간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정부가 부재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잉 또는 과소 생산에 대해서 정부가 있느냐 부재하는 것이고, 또 독과점 형태 이런 것 때문에 병원 시장이 실패한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라는 것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대안이 정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정부는 실패 안 하느냐? 정부도 이렇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실패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번에 지사님 이하 여러분들의 하신 그 공로로 동서고시 처리됐습니다만, 지난 30년 동안에 볼 때 이것이 의사결정되는 과정이 어떤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정치적인 접근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근시적인 결정에 의해서 된다. 왜냐하면 all politics is local,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국부적인 것이고 단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스팬이 짧으니까. 그리고 정부의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실패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한편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걱정하셔야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실패를 여러분들이 막도록 하면서 정책을 취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1, 20분 동안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쪽에? 저는 뭐 저는 쓰는 게 좋습니다. 서서 이제 서서 얼굴을 뵈면서 얘기하는 게 전 뭐 편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만 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역선거과에 근무하는 박기정입니다. 수장님의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동해고속도로 삼척에서 동해 구간, 그다음에 양양에서 속초 구간이 개통이 되고, 내년에는 우리 동서고속도로 마지막 구간이죠. 동천 양양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원도 최대 수도 사업인 서울 속초 동서고속간 철도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의 교통망이 급속도로 이제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통망 확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뭐 매우 타당한 질문이고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을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주 중요한 거죠. 제가 전에 직장에 있을 때 예타를 담당을 했었는데, 저희 조직에서 그 예타할 때 이런 문제가 항상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모든 예타가 성공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에서 100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한 50개가 예타를 하고, 그 50개 중에서 한 반, 25개가 이제 예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에 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에 동서고속도로가 30년 된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상당한 경우도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고, 매년 한 300~400개가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는 결국 이런 걸 하면 성공을 해야 되고, 꼭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제 평창 올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큰 이제 예술 사업도 있고 국적인 사업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성공 실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뭐 민간 사업처럼 해가지고 돈 투자한 거에만큼 수익이 나면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질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민간에서 사업을 하지 왜 정부에서 이걸 하면서 이 수익을 맞추겠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소기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무엇을 성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유무형 자산을 저희 다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 자산 없는 것을 갖지 못하고 그걸로 통해서 완전 가치를 환산하지 못하면서 만일에 이런 물적인 걸로만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런다면 아마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처음에 그 삼척동에 이제 고속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서고속도로 그다음에 고속철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떤 시작과 끝나는 지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통과하는 많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유럽에서 살 때 항상 생각했던 것은 왜 유럽은 그 모든 그 로컬 에어리아가 지역이라는 것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 A부터 만일에 C까지 가면 중간에 B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걸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A에서 D까지 직접 한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상권이나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동시에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간과하고 하면 양쪽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해가지고 빨대 효과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하나의 그 대안이랄까 보완책이 계속 강구되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것이든지 AHP 과정을 위에 대해서 AHP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계량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량화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하고 그것을 성취하면 성공한 것으로 보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것을 굉장히 간과하고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은 분들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양적인 지표 만드는 데는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는 양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 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변화를 갈 거냐를 갖다가 분석하는데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동서고속철이든지 동서고속도로든지 삼척동에 뭘 하겠든 간에 시작과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하는 것들도 함께 보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who is us? 우리 누구냐? 그리고 우리 누구냐? 우리라는 것이 그 시작과 끝 지점에 있는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그 효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전체 직원 그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완책이 마련이 되면 그거는 완벽한 건 있을 수가 없지만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잘 케어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고속도로나 아니면 인터체인지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이 오히려 공동화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지금 저도 이제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올림픽 같은 것을 행사한 다음에 그 도시가 그 뒷감당을 잘 못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봅니다. 지금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성공했다는 거는 정말 몇 군데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좀 놀랄 거지만 소치라는 데가 이제 평창하고 경쟁을 해서 한 번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치는 끝나고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림픽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후속 사업으로서 그걸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자꾸만 미래를 발전시키면 되는데 그 자체를 그냥 유지하는 것 자체로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담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좀 덜 어려운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제 한국은행 강원목사입니다. 여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글로벌 이슈고 하나는 강원도 이슈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글로벌 아까 다중균형 말씀하셨고 글로벌 주리스딕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그걸 보면 결국은 신흥국이 이제 등장을 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역할이 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보면 그나마 그 글로벌 주리스딕션에서 G20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 또 총장님을 계실 때도 G20 이제 재무장관 총장에 가서 많은 활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G7이나 G8 중심에서 신흥국을 포함한 G20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는데 오늘 언론 보도에 다 보셨다시피 중국에서 최근에 렉시트나 여러 가지 한일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역할이 많이 약화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글로벌 주리스딕션 관련해서
그나마 그래도 있는 부분이 아까 됐던 경우에 다른 어떤 혹시라도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강원도 이슈인데 제가 사실 한국의 강원본부장으로 와서 나름대로 뭐 지역의 탱크로서 좀 세부적으로 어떤 뭐 산업 전략 부분이 산업 부분 또 금융정제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어디에 계신 강원도의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님들의 어떤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리더십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중장님께서 9번째 참고사항으로 그러면 시장 실패가 있었을 때 결국 그러면 그 주체 이거를 시장 실패를 어떻게 해결하는 주체는 결국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의 어떤 탁월한 상상력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직접 능력과 그 다음에 실천 능력, 수립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어우러져서야 또 어떤 열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총장께서는 여러 이제 아까 KDI에서 항공경제 또 경제수석으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어떤 간부들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하나하나 어떤 조언해 주신다면 물론 어려운 문제이시다면 해주시다 어떤 문제인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우리 근무했었는데 같이 근무했으면 내 얘기를 잘 듣더니 안 듣네요. 좀 어렵지 않은 걸 하라고 했더니 더 어려운 걸 질문하는 바람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없는 질문인데 제가 사실은 이거 가지고 그 한림대학 총장 오기 전에 그 보고서를 써서 정부에 냈어요. 앞으로 G20이 어떻게 변하는데 그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우리나라는 대처해야 되느냐 썼는데 설명이 너무 깁니다만 기본적으로 G20가 글로벌 거버넌스에 아까 제가 글로벌 주리스딕션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대체하는 것은 이번에 금융위기에 특히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그때 의장국이었습니다만 그때 제일 아주 절정에서 잘 처리가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율 전쟁, 커런시 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환율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막은 것이 2010년도에 G20였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약화됐는데 왜 약화됐느냐? 약화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게 다중균형을 이끌어갈 만한 그 소위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유동성을 모르면 세계중앙은행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세계중앙은행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 나라에 화폐가 얼마 있어. 그러면 중앙은행이 우리가 이제 화폐는 얼마 있고 뭐 저축액은 얼마 있고 다 돈을 알까내겠습니까? 세계에서 하면 세계 누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각 나라는 자기 나라 건데 그러면 세계를 알려고 그러면 세계를 관장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딴 나라에서 그래 당신이 세계 중앙은행 총재라고 우리가 당신 말 들을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돈이 어떻게 얼마나 도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글로벌 유동성이 얼마야?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 전에 2010년 전까지는 그 개념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알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리스딕션은 지금 생길 수가 없고 G20가 그걸 대체할 만한 위기가 다시 오기 전에는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선진국하고 신흥국이 다르고 더 다른 거는 그 당시는 2010년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중국이 달랐었는데 지금은 미국하고 유럽이 다르고 미국하고 일본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중균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칼날 위의 균형이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잘 알아서 빨리 대처하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 줄 서면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걸 잘 알아야 되고 얼마 전에 누구는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세계가 금융 위기 난다고까지도 있는데 그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렉시트 때문에 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딴 이유로 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사전에 알지 못하면 나중에 그냥 붕 뜨는 겁니다. 그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촉각을 세계 오는 데 가야 되고 거기에 기본적인 게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제가 걱정을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고 강원도에서 보시면 물론 지사님의 리더십은 뭐 더 이상 강하시면 안 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제가 볼 때 그 지사님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하나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그런다면
강원도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경제 권역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춘천은 가평하고 거의 한 권역을 가지고 있고 원주는 제천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신다고 한다면 인접 지역하고의 협조를 잘 끌어내가지고 경제 권역이 발전해야지 춘천이 발전하고 가평이 발전 안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경제 권역대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지 행정 권역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적인 책임은 행정 권역에 있기 때문에 제 예전부터 하는 강원도 발전 교육을 볼 때마다 강원도 발전 교육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러니까 강원도 발전 교육보다는 그 인접되는 경제 권역별 발전 교육이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기본 이슈가 뭐냐면 who is us? 우리 누구야? 그러니까 난 춘천이니까 강원도민이고 가평은 경기도민인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경제 권역으로서 정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사님의 이제 이 활동 영역이 넓으시니까 이쪽하고 다 포괄하는 것을 각 지역마다 만들어야지, 뭐 안 할 말로 춘천하고 강릉이 같이 해서 뭐 강원도니까 뭘 해보자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일도 별로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발상 자체가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거버넌스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부탁드릴까 합니다. 예. 저는 그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으로 일하는 김길서라고 합니다. 쉽고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국내 언론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 부채가 2천조 원이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계 각국에서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나 시각이 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채이 진짜 국가 경제의 큰 위기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에서는 또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하여튼 적절한 질문이냐면 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나라가 부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평균이 정부 부채가 2008년도에 GDP의 40~3% 하다가 지금은 다 10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부 부채가 늘었습니까? GDP의 100%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계부채가 노미널 GDP, 명목 GDP 한 87% 됐는데, 그러니까 가계부채로서는 딴 나라보다 우리가 높은 나라죠. 신흥국에서는 1등입니다. 신흥 1등이고,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가 있느냐? 선진국에서 있습니다.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100%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한 6~7이 되니까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빚이 무지하게 많은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이 그러면 위기 올 것이냐? 위기는 별로 안 옵니다.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러니까 계속 빚을 갖는 겁니다. 왜 위기 안 오느냐? 우리나라는 특별한 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돈 빌려보십시오.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갚아야죠.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그러면 여러분들 서프라임 모르기지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서프라임 모르기지 크라이시스라는 게 2007년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집사라 해가지고 미국의 그야말로 프레디 맥이라는 게 돈 빌려주는 그 금융기관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이렇게 빨리 극복하느냐? 미국은 리코스 시스템, 소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은행에서 80만 불을 빌렸습니다. 이게 LTV라는 건데 빌렸는데 내가 돈을 못 갚아. 그러면 내가 집을 줘요. 그럼 집을 주면 은행하고 나하고 같이 책임지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이 다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소위 80년대 말부터 하고, 그래서 서프라임 모르기지하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금융기관이 부실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한다는 표현은 지나치고 경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LTV, DTI라는 거 아시죠? 그죠? Loan to Value Ratio라고 집값에 몇 %를 내줄 거야. 그러면 DTI, Debt to Income Ratio, 소득에 비해서 몇 % 내줄 거야. 60%, 70%도 안 내죠. 50%, 60% 내줍니다. 부동산 값이 30%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떨어지면 10%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위기가 막느냐 안 느냐, 금융기관 위기 잘 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이 구조 개혁이 느려지는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돈 빌려준 사람하고 빌린 사람하고 누구 책임입니까? 공동 책임이죠. 우리는 누구 책임입니까? 빌린 사람 책임이거든요. 빌려준 사람은
아니야말로 장땡이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빌어준 사람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1997년대 여러분들 IMF 위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빨리 했습니까? 그리스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는 빚지니까 채무 탕감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빚 졌을 때 빚을 100% 갚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한국의 신뢰가 금방 올라갔고, 그러니까 국제 투자자들이 볼 때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빚 지더니 좀 망하면 탕감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탕감해달라는 게 아니라 좀 유예해주고 돈을 다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0 외환위기 당시에 빚을 100% 갚으면서 된 거죠. 그리스 30% 탕감해달라, 40% 탕감해달라고 뭐 빚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거죠. 남의 돈 뭐 안 갚는 것보다는 갚는 게 잘한 거지만,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답할 때면 경제 위기 오느냐 안 오느냐, 금융기관이 그렇게 큰 위기를 겪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것이냐? 문제 많죠. 무슨 문제냐? 앞으로 성장 잘 안 됩니다. 왜 성장 안 되느냐? 가계부 다 빚이 있는데 여러분 빚 있으면 소비합니까 안 합니까? 빚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갖고 해서 빚을 더 많이 빌리는 수는 있지만 빚이 많으면 이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밸런스 시트 리세션이라고 이제 어떤 리차드 쿠라는 사람이 새로운 이론을 마련해 놓은 건데, 하여튼 뭐 그게 이렇게 일본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람이 정부 부채가 250% 되는데 일본 정부 부채는 개인 부채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외국인한테 그 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이 8% 정도, 옛날에 5%, 18%밖에 아니고 다 국민이 진 겁니다. 국민이 빚지니까 거기다가 정부는 엄청나게 아베노믹스나 뭐 돈 풀어도 국민은 그걸 가지고 잠깐만 빚을 갚아야 되니까 돈을 풀어도 아무 그 소비가 늘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느냐? 소비가 안 늘 겁니다. 이렇게 빚이 많은데도 소비 늡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성장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매우 어려우니까 자꾸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뭐 물어보지 마시고 계속 역할을 할 겁니다. 무슨 역할을 계속 해가지고 하기 전에는 이 국민의 소위 말해서 소득에 그 우리가 GDP의 50% 이상 차지하는 것이 민간 소비인데, 소비로서 그 성장을 할 여력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정부가 또 역할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말하기 쉽고 그 가슴이 답답한 건데 답이 됐죠. 위기, 외국 같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서프라임 모르지 같은 그런 그 금융 위기 안 나타난다. 그러나 성장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린 빚을 다 갚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직 안 됐나요? 설명이 됐나요? 됐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예, 그 다음의 위기는 신흥 경제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흥 경제국 중에서도 지금 대표 주자국인 중국에서 위기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속된 말로 2008년도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절단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에 대한 뭐 대비책 같은 거는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사장님은 기사님하고 또 특수 관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옛날 MBC 이렇게 따지면 제가 뭐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도 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언론인이 질문하시는데 안 했다고는 뒤가 참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그래서 그 퀘스천 마크 달아 놓은 것이, 혹시 또 내일 아침에 강원일보에 다음 위기는 뭐 어디 이렇게 뭐 하는데 총장 예언 이렇게 넣으면 이게 상당히 곤란한데, 그래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는데, 그러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퀘스천 마크는 달아놓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항상 아까 그 후진국에 신흥 나올 때는 신흥국에서는 금방 그 개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개혁을 하고, 또 선진국은 안 합니다. 또 안 하니까 선진국에서 난 거고, 또 선진국에서 하면 선진국은 막 개혁을 하고, 또 신흥국은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신흥국은 나오고, 또 이렇게 지금 보면 네 번이 다 10년마다 10년 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10년 주기가 계속된다 그러면, 지금 뭐 그렇게 2008년 이후로 또 18년 뭐 19년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단지 2019년 1월까지 바젤 3라는 걸 만듭니다. 그 금융 규제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기 날 거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한 겁니다. 지금 은행들이 굉장히 강화했죠. 그러니까 유럽 같으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못 하는데 우리나라는 IMF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 금융에 대해서 이 자본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여러분들 무슨 이 캐피털 에듀코시 레이셔 자본 이런 거 듣지 않았습니까? 자본 비율이 무슨 뭐의 8%다, 자본의 8%를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신문에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 위기 겪었기 때문에 은행은 비교적 안전한 겁니다. 그 자본에 관해서는. 근데 앞으로 이제 유동성에 관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 유동성에 관해서 이제 규제가 그걸 이번에 사실은 2015년 6년에 했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유럽이 빨리 회복 못할 줄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2019년까지 연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규제가 금융 규제가 들어오니까 매우 불안한 거죠. 근데 지금은 국내 일이 워낙 바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고 또 2019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본부장께서 여기서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저 양반이 국제 첫 통인데 지금 정신없이 저걸 봐야 되는데 다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그때 가면 또 방법이 나오겠지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 겁니다. 참 걱정이 되는데 제가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고요. 그죠? 그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고 지금 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신흥경제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돈을 많이 빌린 나라들은 항상 뒤끝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다. 그 중국은 중앙정부나 은행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 참 놀랄 나라인 것이 그 중국은 그 정부의 능력이랄까 이 처리 능력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누가 어디 허점이 있냐? 지방 정부의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방 정부에 관해서는 하여튼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시사점이 없이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나라들도 근데 여러분들 노던 록 뱅크라는 걸 아시는 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나가지고 났을 때 첫 번째 망한 회사가 뱅크 오브 잉글랜드 런던에 있는 노던 록 뱅크라는 겁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만한 은행을 갖다가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0년대 말에 미국에 그 우리나라 저축은행 같은 저축대부조업에 위기 났을 때 그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글로벌화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자체의 위기로서 그냥 그 컨테인이 된 겁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덜한 건데도 불구하고 노던 록 뱅크라는 그게 이제 좀 더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파생상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금융공학이라는 걸 아시죠? 금융공학을 아니까 천재들이 금융공학을 만들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위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만 알고 수익만 높으면 위험이 같이 높아야 되는데 수익만 높고 위험이 높은 줄 모르다가 이제 이렇게 크게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익은 있는데 위험이 열이다 그러면 열을 잘게 쪼개는 겁니다. 위험이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 잘게 쪼개지니까 사람들이 그 위험의 가치를 모르는 건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 걸리면 그냥 다 나가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우리의 사람의 이 커패시티 가지고는 쫓아가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제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재테크가 능하신 분은 드리버티브 가지고 돈을 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거기는 위험이 다른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에 다 답을 못 하고요. 근데 중국의 그 소위 지방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거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나 다른 나라들도 여러 나라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갑자기 특정 나라가 위기의 요인이다 했다가는 그거는 MBC 오보입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는 저기 강원도만은 못하고 만약 도청만은 못하고 만약 잘하겠습니다. 총장님, 글로벌 투자통상제입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역경제 발전 전략으로서 차터시티를 해주셨는데요. 특별 인센티브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도 고성을 중심으로 통일경제 관광 특구를 제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남북관계가 공석 단계고 또 특별히 추진이 지금 지지부진해서 크게 진전은 없습니다만 혹시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차터시티의 어떤 구체적인 구상 같은 게 좀 있으시면 참 뭐 우선 첫째로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걸 제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차터 시티즈라는 거를 이제 아까 좀 폴 로머라는 사람이 이번에 세계는 쏙 익산에서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2008, 9년을 보고 나서 만든 건데 홍콩을 보고 얘기한 거라고 보는데요. 키 컨셉이 뭐냐면 메타 룰이랍니다. 메타 룰이 뭐냐 그러면 항상 모든 룰을 뒤에 없는 총괄하는 룰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형태로 가서는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자유경제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송도 자유경제교육 할 때 동부가 위원을 하면서 그때 비해 보면 지금은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수없이 많아졌죠. 우리나라는 형평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를 해서 성공하고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인천을 세웠더니 송도를 세웠더니 왜 송도만이냐 해도 두 번째로 광양 갔더니 세 번째 평택 가고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위원을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많아졌는데 많아지다 보니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느냐? 이거는 메타 룰이라는 META 메타 룰이라는 거는 룰을 만드는 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 고성에 어디 특정 일을 한다면 거기는 강원도나 우리나라 일반적인 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룰의 가장 기본 컨셉은 오너십.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라이트라든 이런 걸 얘기하든지 하는 사람이라는 걸 오너십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재에 관한 그 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룰을 그냥 일반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고성 주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고성 주민 하나도 안 오고 완전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첫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유 우리끼리 잘할래요. 우리끼리 잘하려면 이미 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하려면 없고, 제가 그래서 who is us? 우리가 누구냐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1인당 소득이 높은 데가 어딥니까? 울산이거든요. 울산 시민 별로 없습니다. 울산 출신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울산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를 한다 그러면 메타 룰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룰을 오버하는 룰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이런 걸 한다.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봤을 때 홍콩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또 셴젠이 마찬가지죠. 셴젠 뭐 심천이라는 데를 가보셨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 어항이라서 사람도 없습니다. 몇 명 없던 거 지금 뭐 1000만 굉장히 많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아 이거 우리끼리 만들어서 해볼게. 거기 아까 고성 사람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지나친 표현이고, 그러니까 고성 사람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여타 지역에 파급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차터 시티라는 걸 갖다 그 폴 로머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더니 혼두라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에.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줄 테니까 한번 와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폴 로머가 무슨 커미션의 위원장이 됐는데 나머지 멤버들은 노벨상 탄 사람만 데려갔더라고요. 조지 에이클로프 뭐 이런 사람들 데려가지고 위원회 멤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생각에서 그 남미 나라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본 거죠.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에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제가 뭐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카노미스트식 같은데 보면 뭐 과거에 여러 가지 평이 났었는데 지금은 아직 뭐 너무 이르니까, 그러니까 평가할 때는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저도 왜냐하면 제가 뭐 옛날부터 그걸 알았던 게 아니라 제가 한림대학을 오면서 과연 이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유럽 본다면 유럽은 주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이론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론 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바로 이 폴 로머의 차터 시티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림대학 오면서 더 이제 이걸 보게 된 것이지, 제가 원래 전공이 뭐 지역 경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와서 기여하려니까 공부를 한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원 테크노파크 드리라고 합니다. 평생 만나뵙기 어려울 듯한
나와주셔서 시대를 보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오늘 글로벌 경제 환경과 지역 발전 전략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지역 정책 다룰 때에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기획 능력을 할 수 있는 인재 자원에 대한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인대에 오셔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융합 인류 확보에 대한 그 문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활력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잠깐 무슨 학부요? 융합 융합인재. 오케이. 한인대를 가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좀 그런 홍수같이 쏟아지는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 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 문제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은. 예, 고맙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문이신데, 그래서 제가 꼭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학교 와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혹시 제가 학교 왔기 때문에 또 이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 인적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마지막에 6차 운영, 7차 운영 계획인데 그거 이제 1년밖에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인데 제가 그때 인적 자원 분과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개년 계획 만드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인적 자원을 만드는지 제가 분과 위원장을 하면서 학교 그것도 제가 교육적 추진위원회 위원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의 인적 자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융합인재학부를 만든 것은 이렇습니다. 강원도에 보면 강원도 제가 대학도다 이렇게 대학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합해가지고 학생이 이렇게 많은 그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 5.몇 프로인데 8.몇 프로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평균보다 이렇게 높다는 게 얼마나 높은 겁니까? 이렇게 많은 재원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느냐. 아마 많은 공직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 학생들은 왔다 키워놓으면 가는데 왔다 키워놓으면 가지만 또 오지 않습니까? 계속 오니까 계속 오는 사람을 강원도 사람 만들어야죠. 그걸 성패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워놓으면 또 돌아옵니다. 안 키워놓으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한림대학이나 강원대학 보면 한 3분의 2가 비강원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강원도에 붙잡아 놓고 여기서 활동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강원도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명문대학에서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 한림대학이 명문대학이지 않느냐. 제가 한림대학 총장하면서 여기 명문대학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쑥스럽고 그렇다고 이게 뭐 아주 좋은 인류대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그것도 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림대학을 잘 만들겠다는 것은 꼭 한림대학만 위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 발전에 아마 첫 번째 단계가 강원도의 명문대학에서 될 것이다 하는데 그럼 제가 우리 8,000명 되는 학생을 어떻게 다 명문대학 학생을 만드느냐 그건 간단하지 않다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융합인재학부라는 것은 우리 단대 수석되는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 되는 학생의 수준에 그리고 서울에 뭐 흔히 얘기하는 인류대학 갈 수 있는 학생의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학생들을 아주 최고의 대우로서 뽑을 뿐 아니라 최고 대우라는 건 뭐 4년 장학금, 4년 기숙사, 뭐 돈 주기 이런 건 당연하고 그거 외에 가르치는 교수가 우리 교수 중에서 어너스 패컬티, 어너스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어너스 클래스 만들고 어너스 패컬티. 물론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되느냐 하는 비난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나올 때 나오더라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너스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수도 어너스 패컬티를 미리 지정해 줍니다. 그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런 교수들을 우리의 어너스 패컬티로 정했고 이 교수들이 가르치는 융합적인 전공을 한다. 융복합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일 전공을 배워준다. 이거는 단일과 살 테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융복합 전공. 지금 시대 화두가 융복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융복합 내용을 지금 교수들로서 해가지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그 아주 스페셜한 그런 학생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융합인재학부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앞으로 뭐 제가 볼 때는
강원도에 남아서 또 기획 능력 같은 데를 도와줘도 좋겠고요. 또 나름대로 더 전문화된 지식을 갖도록 발전해도 좋은데 하여튼 지금 나오는 학생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학생을 아주 교수들하고 어떻게 하냐면 학부 학생이지만 교수하고 같이 연구하고 할 능력을 키워주는 들어왔을 때부터 그렇게 케어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다.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 프로그램인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거 하시는 모양이죠? 예, 하여튼 장시간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말을 빨리 하는 겁니다. 목이 좀 이제 컬컬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는 게 저로서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고 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었는데 더 이상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지사님이야 또 지사님은 요새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셨으니까 굉장히 그동안에 고생하신 별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강원도 이종 사장님도 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계시고 또 MBC 송지우 사장님은 앞으로 이제 강원도하고 막역한 관계에 있을 것이니 강원도청이거든요. 우리 강원도 사장님은 여기 스폰서로 오신 건데 오셨으니까 앞으로 강원도하고는 아주 MBC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기쁘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